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회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현주입니다.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네, 노영입니다. 네,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인요한, 놀라셨죠? 아니요, 저는 별로 안 놀라야 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의외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그런데 뭐 이제 사람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지 않겠어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정치를 좀 아시는 분 중에서는 승낙하시는 분이 없으실 거고. 네. 네, 그 외에 나머지 이제 완전히 정치 문외한 중에서 그 이미지 괜찮은 분 찾다 보니까. 네, 그리고 그분은 좀 교류가 있었을 거예요. 예. 제가 알기로는. 네. 제가 몇 년 전에 인요한 교수님이 주최하는 사적인 파티를 집에서 하세요. 이렇게 집에서요? 네, 이렇게 부부랑 뭐 이렇게 불러가지고 네. 이렇게 음식 가져가서 이렇게 먹고 이랬는데 네. 거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네. 가서 이제 만나서 그 같이 식구들하고 얘기하고 이제 가족들하고 얘기하고 친지들하고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네. 되게 합리적으로 말씀도 되게 재밌게 하시고. 네. 근데 이제 정치적인 색깔을 그 당시 뭐 그렇게까지 많이 느끼고 그러지는 않았었는데 그래서 저는 품성이나 이제 이런 걸로 봐서는 그분은 되게 합리적으로는 판단할 것 같고. 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사실 그분이 정치에 대해서 예전부터 정치권에서 콜을 많이 받았지만 실제 네.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아주 구체적으로는 안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분이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무언가를 하려면은 사실은 혼자만 잘해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얼마나 잘 될지는 사실 저는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보세요. 작년에 이게 중앙일보에서 작년에 단독으로 나왔던 기사가 하나를 제가 찾았는데 보니까 2022년 6월 17일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뭐 부위원장에 삼선의 조혜진 의원이 내정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 인물들 이름이 쫙 나온 게 있었어요. 그럼 작년 혁신위는 뭐 했나? 네. 작년에 혁신위가 있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보세요. 중앙일보 단독 해가지고 국민의힘 혁신위 부위원장의 삼선의 조혜진 내정 2022년 6월 17일 17시 56분 이렇게 딱 기사가 올라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이제 최재형 혁신위가 있었죠. 그분이 최재형 혁신위원장이었어요. 혁신위가 근데 사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봤을 때 네. 그럼 작년에 그러면 혁신위가 무슨 활동을 했지? 뭘 잘했지? 지금 근데 왜 이렇게 또 혁신위를 찾는 것이지?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네요. 네. 민주당도 김은경 혁신위 전에 장경태 혁신위원장이 있었어요. 네. 아, 장경태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혁신위원장이었어요. 했었어요. 네. 기억도 안 나. 인요한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인수위에서 국민통합 부위원장을 지내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분도 아마 지금도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일걸요? 그래요? 네. 그래서 김한길 목소리가 나옵니까?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추천했다는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아마 그건 커넥션은 있을 테니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예전에 기업에 임원으로 있을 때요. 그때 이렇게 모 대형 로펌에서 주최하는 네. 송년회 이런 데서 파티네. 가끔, 오늘 파티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가끔 뵀어요. 그런데 그때 네.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네. 무슨 당인지 모르겠는데 새누리당인지 뭔지 하여튼 그 당의 관계자분들이 소개해 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그래서 아마 교류는 그 전에 있었을 거고 다만 저는 네. 뭐 다 좋은데 뭐 아는 사람 중에서 하는 게 당연하겠죠. 네. 좋은 사람이면 되고 어쨌든 이분 자체는 그래도 나쁜 사람 평판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 혁신위원회가 하는 일이 뭔가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권을 조금 주겠다고 애매해요. 합니다. 그러니까 정권은 그게 문제예요, 그게. 뭐에 대한 정권을 주는 거예요? 네. 뭐에 대한 정권요? 전권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정권. 모르겠으나 전권을 준다고는 해야죠. 왜냐하면 계속 뭐 네. 하는데 계속 그 양당의 혁신위에서 만든 내용들만 해도 네. 아마 정말 산더미 같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맨날 끝나고 나서 정권을 준다고 하는데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정권에 정권이 있어야 되는 건데 뭘 결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럼 뭐 경선 룰을 정하는 거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공천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결국에는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정치권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네. 저는 아무리 좋은 룰이 있어도 네. 결국은 다 그냥 다 마음대로 한다. 다 임의로 다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얼굴마담으로 이분들을 이렇게 내세워 놓을 가능성이 있다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뭐 네. 그리고 저는 심지어 시스템 공천이라고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스템대로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엔 다 마음대로 하거든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네. 그래서 사실은 안 그러면 왜 사람들이 뭐 친윤 왜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게 시스템대로 딱 될 것 같으면 그런 얘기 하지도 않겠지. 그리고 그렇게 싸우지도 않고. 근데 그래도 어쨌든 인요한 교수는 이 가문이 엄청나게 이 4대째 한국에서 되게 한국을 그렇죠. 사랑하는 그런 네. 가문이기도 하고 현대사를 관통하는 네. 매우 명문가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분 자체적으로는 매우 제가 좋아하는 분이기도 하고 네. 존경하는 분이기도 해서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실제적으로 이제 전라도 출신 아니겠습니까? 순천 출신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통합이라고 하는 걸 되게 원래 옛날부터 계속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인요한 교수 자체로는 훌륭하다. 다만 정말로 그분이 그런 뜻을 펼치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정말 정권을 준다고 해봤자 그 정권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까 정권을 이현주 가지고 의원이 말하는 거랑 그러니까 똑같고 실체가 자율적 뭔지. 독립적 네. 판단을 하게 된다. 자율적 뭐에 독립적 대해서? 정권.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라는 게 중요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요. 지금 국민들이 이번에 이제 올해만 들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여당의 반응과 관련해서 정말 국민 대다수가 마음에 안 드는 그 여러 가지 결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이것을 다시 재검토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건지. 거기서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거부터. 그죠? 예.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번에 전당대회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였고 그 전당대회 때 한 거 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이거 다 무효다, 실효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지. 예.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이렇게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평소에 엉망으로 하다가 선거 때만 되면 변하겠다, 영입한다, 통합한다 난리치고는 그러고 나서 평소에 눈치 보면서 비판 한마디도 못 하다가요. 그러다가 이제 또 선거 끝나면 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땡이에요. 선거 끝나고 나면. 뭐 그래서 영입했던 사람들은 바보 되고 토사구팽 되고 그렇죠. 토사구팽이 많이 그다음에 되죠. 그들이 만들었던 여러 가지 어떤 결과물들은 그냥 완전히 창고에 들어가기나 하면 다행인데 창고에도 안 들어가고 폐기 처분되거나. 네. 그런데 만약에 인요한 위원장이 국민의힘에 매우 큰 변화를 몰고 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네. 전권을 휘두른다면. 가능성이 많지는 그러니까 않겠죠. 제가 그래도. 얘기하는 네. 변화라는 것은요. 지나간 잘못들 그리고 이런 것들 중에서 여전히 유효한 것들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이건 그냥 그대로 다 인정하고 미래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만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엔 수표 정도인데 이게 공수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표 자체는 되게 멋있죠. 그죠? 그러면 잠깐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정권을 이 인요한 위원장에게 준다 그러면 대통령이나 이 정부 쪽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지난번에 당정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었잖아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거 잘못됐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뭐가 잘못됐다. 네. 여기서부터 다 고쳐라. 되돌아가자. 네. 이거 고쳐라. 이렇게 네. 바른 말을 하면. 따박따박 시작하고 하나씩 고쳐 나가기 시작하면 국민의힘한테는 대단히 큰 뭐 그러면 뭐 사실은 그건 너무 호재가 땡큐겠죠. 땡큐. 되겠죠, 그렇지만 그럴 수 있을까? 또 설사 그렇게 하려고 시도했을 때 어떤 불협화음이나 문제는 없을까? 네. 중간에 이걸 어떻게 나가떨어지지 않을까? 국민의힘에서 받아줄 수 있을까? 그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요.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죠. 정확하게 하려면요. 잘못됐던 것들에 대해서 책임이 큰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런데 네, 그거 없으면 그 뭡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나중에 쇼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 그런데 그런 게 이게 정의로운 거예요? 의대 교수잖아요. 네. 의대 교수인데 이 정치의 이 네, 엄청난 그러니까요. 그 이 복잡 미묘한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는데 들어와서 야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 국민의 눈높이로 얘기만 해도 돼요. 근데 그 얘기를 잘 할 수 있을까 또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래도 뭐 서대문 갑의 출마가 뭐 유력하단다 비례 뭐 준다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뭐 전혀 문외한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그릇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인요한 혁신이는 사실 다 올바른 말만 해요. 다 좋은 말만 하고 그 혁신이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게 가장 문제죠. 예. 개인의 자, 문제보다. 이현주 의원께서 인요한 혁신위원장 국민통합위에 속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현재 국민의힘 국민통합위 소속은 아닙니다. 아닌가요? 그런데 얼마 예전에 전에도 했었나요? 국민통합위원으로 같이 활동했다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말하기도 했는데 네. 어찌 되는지 좀 지금은 아니라는 건 네, 이제 네, 네. 얼마 전에 그만뒀나 보죠. 그런가요? 좀 이거는 정확하지 저도 않다. 정확하지 네. 않으니까 뭐 네. 여하튼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네. 예, 여당 쪽에서. 자 제가 인요한이 몰고 올 변화와 혁신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내 공식 복귀했습니다. 국정 쇄신해야 된다. 내각 총세 사태가 진정성이다. 강한 메시지 내놓았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거는 원론적인 말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돌아와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거대 담론이나 이슈를 끌어내서 뭔가 얘기하는 것밖에 사실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제 그거는 그거대로 하더라도 내부적인 문제는 빨리 정리를 하고 뭔가 매듭을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되게 뭐 좀 복잡하고 힘들 수는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일의 순서를 딱 정해가지고 이제 본인의 카리스마와 지도력을 보여주어서 이 내부적인 불협화음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앞으로 총선을 위해서 체제를 정확히 공고히 갖춰서 어떠한 식으로 우리 이 구성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지금 현재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는 게 바로 지금 이 전국 혼란이나 내지는 뭐 경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이 야당 대표가 혼자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자꾸 신경 쓰다기보다는 내년 총선을 위해서 지금부터 좀 정리하고 밑바닥을 다지는 그런 일을 저는 먼저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를 보면 어쨌든 우리나라가 양당제다 보니까 네. 반사적 이익으로 이제 선거를 이기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뭐 민주당이 뭐 민주당 스스로도 얘기를 했지만 민주당이 잘 해서라기보다는 네. 이제 어쨌든 이 지금 현재 정권에 대한 비판 또 그다음에 심판 여론이 굉장히 거셌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서 이제 반사적 이익을 제일 야당인 민주당이 얻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이 민주당 찍으면서도 다들 이제 뭐냐면 이번엔 보궐선거니까 뭐 조금 그래도 가볍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다들 이제 한 얘기가 근데 이게 대안으로서 이렇게 아직 그렇게 성에 차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 네.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러면 이 대안으로서 성에 안 찬다라는 의미가 뭔지, 그죠?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이제 정권 교체가 된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정권 교체가 될 때 국민들의 이제 그 심리. 정서, 그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 정권 교체하면서 저는 이제 제가 볼 때 비판하는 게 정권 교체를 그렇게 바래서 해놓고 지금 정권이 전 정권 탓만 하고 국민들이 바랬던 어떤 정권 교체 된 다음에 정말 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전 정권보다 더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전 정권 탓만 하니까 이게 문제인데 여하튼 야당 입장에서도 이제 2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거의 2년이 이제 지나가는데 국민들이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으려면 정권 교체를 했을 때 그 마음 그때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그때는 민주당을 이제 심판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심판할 때 그 마음이 뭐였는지 그 내용이 뭐였는지 좀 고민해가지고 좀 네. 실질적인 저 민주당도 마찬가지 이렇게 혁신 그러니까 막 단어만 막 뭉게 막 떠다녀요. 혁신, 뭐 그다음 변화, 뭐 단어는 여기저기서 막 떠다니는데 실체들이 없어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뭐에 대한 혁신. 민주당도 똑같은 거예요. 뭐에 대한 혁신. 그리고 어떤 내용, 국민들이 뭘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정권 교체할 때 문제를 삼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이걸 좋겠다. 꼭 한마디 하고 싶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나와가지고 단결해야 되고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비명계 의원들은 이렇게 말해요.
뭐 말해서 뭐하냐 실질적으로 보여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비아냥거려요. 제가 봤을 땐 비아냥거리는 거거든요. 근데 네. 대표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단은. 그리고 중요한 건 그들이 비아냥거림을 멈추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본인들을 공천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본인들을 공천해 주는 것이 그럼 과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바른 일인가? 그건 또 변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명계도 맨날 남 탓하지 말고 내지는 뭐 대표 탓하지 말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 민주당이라고 한 당을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제1야당의 이런 그 훌륭한 사람들이 모인 이 당에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좀 공익적인 입장에서 뭔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맨날 비아냥거리고 뭐 비웃고 뭐 남을 갈라치기 하고 이런 거 좀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표한테 그런 걸 요구하려면 요구할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건데 본인들도 그런 걸 안 하면서 자꾸 시끄럽게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만 여기에서 한 단계 지금 성숙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유승민, 이준석 두 분은 네. 탈당한답니까? 신당 만든답니까? 같이 못 간다고 윤핵관 중에 윤핵관 권영세 의원이 했는데요. 같이 못 간다는 게 뭐죠? 나가라. 두 사람이 같이 못 간다? 네. 저 사람들은 당을 해친다. 당을 망하라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갈 수 없다. 네. 아니 네. 뭐 신당을 만들기 쉽지 않을 거예요. 한번 그들이 나가서 한번 해봤었잖아요. 지난번에 유승민 의원하고 이준석 전 대표하고 같이 나가서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또 다시 합치고 또 도돌이표 되고 또 그 변두리에 서게 되고 이랬잖아요. 당 내부에서 저 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계속해서 입장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신당이라는 게요. 이렇게 그 이 양당의 이제 증오에 기반한 이제 반사적 이익 정치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이제 지금 막 엄청 심해져 있거든요.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보면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그래서 이제 신당의 그 룸이 공간이 있을 거냐 하는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근데 그런 룸이 생기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굉장히 참신하고 뭔가 기성정당하고 다른 뭔가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제 바른정당 시즌 2라는 얘기가 나올까 봐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은 한계가 생기는 거죠. 신당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그리고 그 두 분은 그렇게 결이 꼭 같은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건 잘 모르겠다. 그냥 다만 분명한 것은 각자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맞다. 그리고 그렇게 문제의식 갖고 있는 것은 저도 그렇고 많은 네.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문제의식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대통령한테 줄을 서야 되냐. 그리고 대통령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죠? 여당이라고 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끌려다니기만 하느냐.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보궐선거 참패 아니냐. 네. 그 근본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없으면 시정이 없으면 좀 같이 가기 힘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수가 망가지니까. 근본적으로 그죠? 당이 문제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보수라는 가치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네. 이런 걱정들을 다 하고 있을 텐데 이랬을 때 만약 신당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각자가 개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일사불란하게 갈 수 있나? 당이라는 것은 또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래서 뭐 사실 무소속 연대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고요.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유한 교수 얘기는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국민통합위원회 이주 배경인 특위 출범 당시 자문단으로 참여했습니다. 자문단. 네. 어디에? 국민통합위원회 이주 배경인 특위. 그러니까 국민통합위원회 안에 자문단으로 특위에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특위의 자문단으로. 네. 조혜숙님께서 대한민국 정치 좀 이래도 됩니까? 왜 위급하고 힘든 상황마다 정치하는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새 인물로 떠오릅니까? 수십 년 해도 어려운 게 정치 아닙니까? 정치 문외한들이 이렇게 불쑥불쑥 이렇게 혼란에 빠진 정치계를 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정말 저는 그 공감해요. 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지금쯤이면 국민들도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정말 정치하고 관계없는 정말 새로운 인물. 네. 이런 분들이 해야 새로운 정치가 된다.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안철수한테 쏘갔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또 쏘갔고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네. 예.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더 문제더라라는 거잖아요. 네. 저는 제가 볼 때 새로운 정치는 새로운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은 아니고요. 다만 정치를 했던 사람이라도 그 자기가 이 지금 현재 정치판에 대해서 정말 이 절실하게 이게 어떤 게 문제고 네. 이거는 바뀌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거를 정말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들 이런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니원 위원장 보고 히딩크 감독 얘기를 하는데 히딩크 감독은 네덜란드 국가대표를 감독을 맡고 세계적인 명장이었어요. 네. 축구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독일의 예를 들면 어떤 엄청난 이제 그 정당 혁신을 하셨던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네.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좀 외모가 비슷한가요? 아니요. 노영희 변호사님. 노영희 변호사님.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논란 또 불거졌는데 이거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김승희 의전비서관은 등용될 때부터 굉장히 큰 화제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 정치권에서 아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아이의 어머니도 사실은 상당하시더라고. 이번에 학폭 관련해 가지고 일 처리하는 거나 본인이 매스컴에 뭐 얘기하는 거나 이런 걸 보게 되니까 너무 깜짝 놀랐는데 저는 사실 제가 학폭위 위원이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꽤 여기저기서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이 학폭위가 어떤 식으로 열리는지를 제가 잘 알고 네. 그때 이제 교감 선생님들이 보통 이제 학폭위 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예. 이 소위 이제 권력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이 부모들이 어떤 식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자기 자식들이나 아이들의 잘못을 좀 뭔가 이렇게 무마시키려고 하는가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아,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이번에 김승희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 집이 딱 그 케이스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되게 아직 어리거든요. 네.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됐는데 이 아이가 오기 전에도 이 일이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이 일이 불거지기 전에도 이런 일이 이제 또 있었었는데 그게 그걸 무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사실은 너무 아이들이 어리면 좀 그렇게 또 학폭위까지 올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수도 있긴 있어요. 너무 있어요. 어리면 네. 뭐. 그러니까 너무 어리면 둘 다를 위해서 그렇게 안 한다는 건데 그건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앞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건 명확하게 이제 주지를 시켜주고 그 가해자인 아이에 대해서는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게 전제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김승희 비서관의 아이나 이 집에서는 그런 교육을 안 시켰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어떻게 3학년짜리가 2학년을 때리는데 전치 구주가 나오고 지금 각막이 뭐 지금 훼손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어른이 아이를 때려도 그렇게까지 심하게 사실 때리기가 어려운데 아이가 아이를 때리는데 그렇게 나올 정도면 이건 엄청난 폭력에 가해졌다는 거고 저는 그 아이가 그 폭력의 방식을 어디서 배웠을까? 저는 그게 사실 상당히 좀 걱정스러웠었어요. 저는 보면서요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부모로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지금이 아니잖아요. 최근이 아니잖아요. 그 전에 있었던 일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아이한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계속해서 비서관 일을 하면서 하게 놔두고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그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아니 일단 모든 걸 떠나서 그 어린애가 그 아이가 정말 문제가 많으면서도 한편으로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그 어린애가 얼마나 부모하고 뭔가 부모가 문제가 있었으면 아이가 그렇게까지 됐을까. 그리고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그 부모는 왜 계속해서 비서관 일을 하면서 아이가 이렇게 되도록 그냥 놔뒀든지 아니면 잘못 교육을 시켰든지. 그러니까 보통요 우리 평범한 부모 같으면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직장 생활 정상적으로 못해 이 신경이 너무 쓰여가지고 차라리 진짜 그만두더라도 아이한테 뭔가 한 1년이고 2년이고 집중적으로 같이 함께 해야 되겠다. 이때 정말 뜯어고치지 않으면 이거 애 인생 큰일 나겠다.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는 그 어린애가 아이 부모도 그렇지만 이 학교도 조금 이 아이 부모의 권력이나 이런 지위나 신분에 너무 민감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이 아이가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상습적으로 폭력 행사를 했다는 건데요. 이번에 상습성 점수를 최하점으로 줘가지고 아이가 강전 안 되게 그냥 학급 교체만 이루어지게끔 지금 해줬다는 거거든요. 이게 물론 뭐 어린아이가 얼마나 상습적이겠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냥 나오는 수준의 폭력은 아닐 수 있거든요. 이 여러 가지 패턴을 보게 되면 그러면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평가를 해주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해줘야지 아이가 다시는 안 그러는 건데 이 학교에서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부모님의 힘이나 이런 거를 의식해서 좀 더 봐주기 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솔직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아이를 이거 지금 안 고치면 지금도 이미 그럼요. 늦었을 큰일 수도 나죠. 있어요. 큰일 이거 나죠. 정말 애 인생이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돈 많이 뭐 있고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네. 모든 거를 일단 뒷전 좀 놔두더라도 이 아이를 위해서 한 1년 정도 부모가 전념을 해야 돼요. 이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면 인생이 이상해져요. 근데 지금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기소관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법적인 잘못을 떠나가지고 부모로서.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학폭이 문제가 된 게 한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 전에도 여러 명이 지금 학폭이 계속 문제됐었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도 우리 아이도 그랬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네. 왜 이제 와서 갑자기 꼬리자리를 하냐 그리고 아이 이런 의문이 있는 문제를 거죠. 자기의 명예에 대한 문제로만 인식을 하고 저는 여기서 느끼는 게 아이를 정말 사랑하나 이 사람들이 네. 정말 이 자기 체면만 생각하고 정말 문제다. 이게 아이 교육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니. 이 정말 이 인간적인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대표 3자 회담 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뭐 그거는 당연한 거죠. 사실 왜냐하면 이번에 뭐 국민의힘이 뭐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고 대통령도 뭐 마치 그럴 것처럼 네. 물론 본인이 얘기하지 않고 홍보수석이 얘기하긴 했지만 그렇게 얘기를 던졌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재명 대표도 그 구속영장 기각이 되면서 어쨌든 상황이 조금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경제라든가 모든 외교 문제라든가 모든 면에서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볼 때도 야당 여당이 함께 모여서 그런 뭐 거기서 어떤 구체적인 가시적인 어떤 합의가 많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냥 같이 앉아 있는 것만 보여주더라도 국민들 보기에는 훨씬 더 마음이 든든하고 좀 편안해지거든요. 이게 안정된 정치가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당연히 그 얘기는 꺼내는 거고 사실은 대통령께서 꺼내야 되는 근데 건데요.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만날 수 이런 있을 걸 가지고 이렇게 토론하는 것 자체 너무 웃긴 네? 것 같아요. 아니 만나서 얘기해야죠. 근데 언제 만나냐 당연한 안 만나냐 건데. 이 얘기를 제가 언제까지 해야 계속 돼? 얘기하지만 뭐냐면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랑 만나는 것은 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난 대선에서 야당 후보였던 사람으로서 만나는 것이지 그 네. 사람의 어떤 뭐 지금 수사 문제 이런 거가 관여될 필요가 없는 게 그건 별개 문제라니까요. 민주당 소식은 민주당 이야기는 2부 박용진 의원과 자세히 나눠봅니다. 이현주 노영희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